10월 4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독립기념일 휴장을 앞두고 조기 폐장한 가운데 3대 지수는 모두 강보합권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호조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유럽 증시가 사흘째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22의 추가 부양 기대감에다 미국 경제지표 호조까지 가세한 덕분이었는데요.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1% 내외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긴장으로 원유 공급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급등했습니다. 3달러 91센트 오른 87달러 66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올해와 내년 미국 경제 GDP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갑작스럽게 재정 지출을 줄이는 재정 절벽 상황에 빠지는 일을 경계하며 의회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계 빅3 업체들 모두 6월 판매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등 국내 브랜드도 좋은 실적을 이어간 가운데 올 미국 시장 판매량 전망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독립기념일 휴장을 하루 앞둔 뉴욕 증시는 평소보다 거래를 일찍 마쳤습니다. 거래량도 줄었고 휴장을 앞둔 관망 심리도 커지면서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의 촉각을 곤두세우기도 했는데요. 어제는 지표 부진의 혼조세를 보였지만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해석이 달리되는 미국 경제 지표들 어떻게 풀이해 봐야 할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핫이슈 인백스 투자전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간밤 뉴욕 증시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그 전에 악재가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미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던데 유럽 위기 여파 때문인지 갑작스럽게 이 하향 조정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미국 정부와 연례 협의를 거쳐서 이제 수시로 그 경제 성장률 수치가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네. 이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IMF가 미국의 경제 성장률 수치를 0.1% 종전 수치에서 낮췄습니다. 그래서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수치를 2.0%로 현재 다시 제시가 됐고요.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2.3%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도 0.1% 현재 낮춘 수준이라고 보겠습니다. 미국의 1분기 GDP 경제 성장률 확정치가 1.9%로 이미 발표가 됐었습니다만 이 내용으로 본다면 올해 말까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현재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IMF는 현재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IMF의 라가르드 총재는 미국이 세금 인상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정부 지출을 축소하는 부분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경기 후퇴에 맞닥뜨릴 것이라고 현재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법인세를 비롯해서 현재 세금 인상안 오바마 행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부분에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코멘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경기 회복에 대처하기 위한 대처 방안으로는 양적 완화를 주문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 연준이 하반기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 수치가 둔화 국면으로 들어간다면 양적 완화 카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IMF는 이를 사용하는 것이 낫겠다는 조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다음 주부터는 미국도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2분기 미 기업들의 순이익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또 제기가 됐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간간히 네.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2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대기가 되고 있습니다. 알코올을 필두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실적을 쏟아낼 텐데요. 톰슨 로이터가 2분기 미국의 경기 전망과 기업들의 실적을 살펴본 결과 기업 순이익이 3년 내 최저 수준에 머물 것이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좀 악재성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그 배경으로는 유로존의 재정 위기로 인해서 달러가 강세 기조를 가져갔던 점, 이런 점도 제조업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현재 코멘트가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2분기 S&P 500대 기업의 실적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0.6% 정도가 현재 감소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부 애플과 굵직굵직한 수익이 현재 크게 자라나는 기업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기업들은 별반 좋지 않은 성적을 거둘 것이다라고 현재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드나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유럽 매출이 급감하거나 순이익이 많이 떨어질 것을 예견하고 있어서 현재 글로벌 기업, 특히 미국의 기업들은 유럽 쪽의 매출 비중이 많은 부분, 이런 점이 기업의 악재로 등장할 공산이 크다라고 현재 톰슨 로이터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런 실적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간밤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바로 경제 지표 덕분이다라고 하는데 어떤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지표의 덕을 좀 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 독립기념일 휴장으로 오늘 증시는 조기 폐장이 됐었는데요. 네. 상무부가 발표한 5월 공장 주문이 0.7%가 오른 수치로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0.1% 정도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견이 됐는데요. 이보다는 좋은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3월과 4월 공장 주문 수치는 마이너스였지만 5월 수치는 반전했다라는 점이 투자가들에게 좀 자신감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5월의 내구재 주문도 1.3% 오르면서 고른 오늘 경제지표 발표 내용이 증시의 버팀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여전히 현재 그 회복 국면 이런 쪽에서 수치가 나오는 것이 불규칙적이고 회복 속도가 미약하다는 점, 그리고 어제 발표된 6월 ISM 제조업 지수가 좋지 않다는 점, 네. 이런 점이 상승폭을 다소 제약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이 정부가 보증하고 있는 은행채를 담보 대출 요건에서 제외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내용이 좀 어려운데요. 어떤 소식인가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보증을 하더라도 은행채를 그 ECB에서 받는 담보 요건으로는 앞으로 받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역시 최근에 ECB가 여러 담보 요건에 대해서 완화 기준을 발표를 했었죠. 특히 자산유동화 증권이라든지 상업용, 주거용, 모기지 담보부 증권에 대해서도 신용 등급을 조금 낮춘 부분도 담보 요건으로 받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나오자 ECB가 은행채를 기조적으로 계속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이 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ECB가 은행이 자기 신용으로 발행한 은행채에 대해서도 향후 은행의 부실이 좀 더 격화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ECB의 자산과 부채 규모가 구조가 좀 나빠질 수 있는 부분을 염려해서 은행채를 담보 대출 요건의 내용으로 이제 받지 않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은행들이 재융자, 리파이낸싱을 할 때 은행채를 ECB가 담보 요건으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자산을 담보 제출용으로 마련해야 되는 부담이 좀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는 ECB의 재정 건전성, 이런 부분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ECB가 현재 융통성을 발휘하는 부분이라고 보겠지만, 유로존 은행들은 현재 경기 둔화와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부동산 대출 채권의 부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자기자본 확충, 이런 부분에 숙제도 안고 있는데요. ECB에서 대출하는 이런 부분에서 은행채를 가져갈 수 없다는 점, 이런 점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유럽 중앙은행의 이번 조치는 지난번 담보 요건 완화 기조에서 조금 더 보완적인 흐름이 나온 것인데 시장 반응 좀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독일의 분데스방크가 이런 그 자산 유동화 증권 이런 부분의 그 신용 등급을 낮추더라도 이런 점을 이제 담보 요건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ECB의 그 구조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이제
그 우려를 던졌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ECB에서 은행채를 담보대출해서 현재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그 분데스방크의 내용에 대해서 ECB가 즉각적으로 현재 반응을 했다는 점, 이런 점이 ECB 입장에서는 빨리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바클레이즈 은행 CEO가 사임했다라는 소식이 또 크게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리보글리 조작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소식이 나온 지는 한 2, 3일 정도 됐는데요. 네. 현재 계속 이 이야기가 확장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간 평가 형식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바클레이즈가 런던의 그 은행 간 금리죠. 리보 금리를 조작했다는 연루가 나오면서 회장인 마커스 아기우스 바클레이즈 회장이 사임을 했는데요. 밥 다이아몬드 최고 경영자는 이에 연루돼 있지 않다라고 그동안 연루 사실을 부인했지만 최근 이메일에서 트레이더와 금리 담당자 간 방화벽을 좀 허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그 이메일이 발견되면서 금리 조작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내용이 나오자 결국 사임 조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형식은 자신이 물러나는 형식을 현재 택했는데요. 하원에 4일 그 출석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재무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현재 그 의문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하게 돼 있는데요. 현재 영국 중앙은행 부총재인 폴 터커 부총재와 금리와 관련된 전화 메모,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진실 공방이 아주 거세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네. 따라서 유로존의 그 은행 간 금리, 유리보 금리라든지 또 일본 쪽의 내용들, 이런 부분의 금리에도 문제가 없는지 현재 9개 금융감독청이 현재 달려들어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점, 네. 이런 점에서 추가적으로 내용이 나오면 좀 더 살펴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금융은 또 신뢰가 생명이죠. 런던 하면 국제 금융의 중심지이기도 한데 혹시 향후 전망 좀 어떻게 보시는지 살펴봐 주시죠. 제가 보기에는 네. 바클레이즈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광범위하게 리보 금리의 조작이 이루어졌고, 이런 부분은 내부 문건에서 각 부서 간 신의 성실의 원칙을 지켜지지 않고 내부 담합,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고, 이런 점을 영국 중앙은행이 이미 인식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새벽에 나오고 있어서 네. 추가적으로 어떻게 이 시장 파문이 커질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관찰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그 리보 금리에 대한 신뢰성은 상당히 현재 훼손되고 있다라는 점이 영국 정부로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이미지 타격이 예상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어제도 유로존의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 하반기 대규모 감원 소식이 또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네. 투자은행의 감원 소식이라든지 지난주에도 리서치 인모션의 감원 소식, 이런 부분을 간간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반기에도 좋지 않은 이런 소식들이 좀 들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프랑스의 푸조 시트로엥이 직원의 10%인 8,000명에서 10,000명 정도를 현재 감원 대기 중이고요. 이탈리아의 피아트도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비정규직 5,000명을 일시 해고하겠다라고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고, 월가도 뉴욕주를 통해서 뉴욕주 인력보다는 지방 쪽의 인력을 강화하는데, 이런 부분은 임금이 낮은 인력을 현재 강화한다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의 감량 경영이 현재 폭넓게 펼쳐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본의 르네사스, 또 프랑스의 에어프랑스, 독일의 루프트한자, 소니와 노키아 등 여러 그 기업들도 현재 애플과 삼성의 수익이 많이 올라가면서 그 기업의 실적이 추락하면서 기업의 대량 해고,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유의 깊게 살펴야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에 따른 오늘 국내 증시 영향 자세하게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죠.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메리츠증권 반포지점의 김정훈 대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호전 덕분인데요. 오늘 국내 증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상로 전문위원께서 분석을 해주시죠. 네, 일단 다우 증시 한번 살펴보시면 거기 안에서 뭐 국제유가 급등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국제유가가 왜 급등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게 된다면요. 일단은 뭐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정책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국제유가가 조금 급등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또 하나의 점은 일단 이런 우려가 있겠죠. 그 점 자체가 국제유가 급등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일단 에너지 관련주 자체가 모두 이제 상승을 기록하는 미국 장이 연출됐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이면 한번 더 살펴보시면 일단은 뭐 20에 대해서 경기 완화 기대감이 드러나면서 상승세에 마감을 하였죠. 그리고 한 개 더 보신다면 공장 주문 건수 자체가 크게 늘면서 어느 정도 상승폭 자체를 확대시켰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0.5% 정도 올랐는데요. 그런 점 자체가 어느 정도는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장 같은 경우에 또 조기 마감을 했었죠. 그런 점을 한번 들어가면서 일단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큰 악재 같은 경우에 눈에 띄지 않는 시점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정유주 같은 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시겠죠. 그러면 그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서도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타이밍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바닥을 견고히 다지고 난 다음에 하방 경직성이 일어나고 난 다음 올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에너지 관련주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 꼭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주식 비중은 지금은 80% 정도로 유지를 계속적으로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줄일 시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를 항상 장비플스로 긍정적으로 한번 바라보시면서 투자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국제유가 상승으로 정유주 흐름 좀 잘 눈여겨보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어서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김정훈 대리님 정리 부탁드릴게요. 예. 지난 주말 EU 정상회담에서 이제 유로존의 위기를 각국의 정상들이 정책 공조를 통해서 극복해 나가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에 이로 인해서 이제 저희 시장은 어제 전일은 좀 안도랠리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타 국가와는 다르게 이제 우리 시장은 금요일에 상승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타 국가들은 이제 금요일에 상승이 있고 또 이제 우리나라 월요일 시장이 열리기 전에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네. 또 반면 우리 시장은 또 월요일에 조금 눈치 보이기였습니다. 지금 보면 좀 우리 시장이 조금 선행하고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일 코스피 시장 보시면 16.17포인트, 0.87% 상승한 1867.8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특히 기관의 경우는 3,160억 원 가량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이는 지금 연속 7일 동안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5일 이후에 최대 금액이 지금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100억 원 가량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1,340억 원 가량의 매수가 있었습니다. 반면 개인의 경우는 4,140억 원의 매도가 있었는데 이는 최근 이제 EU 정상회담 이전에 좀 우려감이 좀 많았었거든요. 네. 그때 조금 이제 지수가 많이 빠질 때 들어왔던 개인 자금들이 아닌가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업종별로는 외국인이 이제 소폭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경우 화학, 서비스 그리고 금융업 위주로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시장 역시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 3.48포인트, 0.71% 상승한 493.9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기관이 90억 원 매수,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54억 원, 20억 원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좀 자세하게 업종별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유화학주 유독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죠. 하지만 문제는 좀 전차군단이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업종별로 흐름 어땠는지 살펴봐 주시죠. 예, 그동안 저희 지수를 이끌었던 이제 네. 전차군단, 소위 말하는 삼성전자와 현대차로 대표되죠. 자동차랑 이제 전기전자 업종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 조선, 정유화학 등 그동안 낙폭이 컸던 유럽 위기로 인해서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이제 크게 상승을 보이면서 지수를 좀 견인했는데요. 일단 이제 통신업의 경우 2.51% 상승, 그리고 건설업이 2.37%, 전기 가스업이 1.98%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건설업 중에서 여타 종목보다는 대림 산업이 5.88%의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이제 대림 산업의 경우는 다른 건설주들과는 달리 좀 화학 부분의 비중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 업종의 강한 상승에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서비스업이 1.89%, 화학 업종이 이제 1.87%를 나타냈는데, 화학 부분에서는 LG화학, 이제 유일하게 화학주 중에서 이제 2분기 실적이 견조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호석유, 호남석유 등이 강한 상승을 나타냈고, 정유업종 부분에서도 SK이노베이션, GS, S오일 등이 강한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이는 뭐 아까 연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최근 유가가 계속 하락하다가 지금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실적이 3분기 실적은 좀 개선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과 함께, 그리고 이제 중국의 경우도 경기 부양 정책이 이제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업종 보시면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그리고 미포조선, 삼성중공업이 2%에서 5%대의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이제 조선업종의 경우 아무래도 유럽 위기에서 가장 직격탄을 맞았던 업종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유럽 위기가 해결되면서 이제 좀 안도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강세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계업종이 1.83%, 그리고 철강금속이 1.66%, 그리고 증권, 금융업 등이 1% 이상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코스닥 쪽에서도 업종별 흐름, 좀 코스피와 비슷하게 나타났습니까? 예, 코스닥 역시 이제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건설 부분에서 3.09%가 상승했고, 이제 운송이 코스피와는 좀 반대로 운송 부분에서도 1.93%, 그리고 통신 서비스, 통신 방송 서비스, 그리고 통신과 이제 방송 미디어에 관련된 주가들이 어제 좀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종이 목재, 금속 등에서 각각 1.31%, 1.15%의 상승을 보였고, 코스피 시장이 이제 운수 장비 등에서 약세를 보인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쪽 업종별 흐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장에서 좀 특징을 보였던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이상로 전문위원이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은 뭐 태양광 관련주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그래서 네. OCI라든지 웅진에너지, 그리고 넥솔론, 신성솔라에너지 같은 종목들 다 연상되는 게 태양광이죠. 일단 태양광 쪽에서 상당히 상승 자체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일본에 대한 정책에 대한 기대감 자체로 어느 정도 상승을 하는 폭이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또 중국 모멘텀이 발생하면서 상승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중국의 태양광 시장 자체가 확대 기대감이 발생하면서 둘 다 기대감이지만 일단은 상승폭을 확대시키면서 호재로 작용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계적인 경기 자체와 맞물리면서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가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금 살펴보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 계속적으로 빠졌죠. 그러면서 조선주 안에서도 빅3 중에서도 가장 큰 형인데 가장 큰 형의 몫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대규모 수주 소식이 듣기면서 어제 4%대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거의 뭐 원화로 계산한다면 1조 3,700억 원 정도 된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의 이제 수주의 물꼬가 터지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이마트를 들 수가 있는데 하이마트 같은 경우는 어제 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왜 상승했는지 한번 이유로 보신다면요, 일단은 얼마 전에 있었던 인수가 됐었죠. 그래서 MBK 파트너스가 인수가 됐었는데요. 그 부분 자체가 일단은 인수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포기했는지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망감이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보시기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 재무적인 파트너 자체가 일단은 결렬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기대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냐고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다시 또 전략적인 파트너를 구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7%대 상승을 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졌었지만 어제는 그 낙폭 자체를 크게
큰 반등으로 되돌렸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KG 이니시스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별 5개 중에 별 4개를 꼭 표시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네. 같은 경우에. 그만큼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좋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도 보더라도 상당히 괜찮은 시점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오르냐고 한번 살펴보신다면 일단은 디아블로3 얼마 전에 네이버에서 항상 1위를 했었습니다. 검색어. 그리고 애플 스토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 결제를 여기서 한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는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그런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올라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매출 자체가 신규로 많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가 상승폭 자체를 크게 확대를 시키지 않나.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맥점까지 올라왔는 자리인데요. 어느 정도 지금 변곡점에서 우상향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또 특징을 보였던 종목들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김정훈 대리님,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들 어떤 종목 사고 팔았는지 매매 동향 짚어볼까요? 예. 외국인의 경우는 가장 많이 산 종목이 한국전력입니다. 290억 원 정도 매수가 들어왔었고,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153억 원 정도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LG화학, 지금 이제 화학주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LG화학에서 110억, 그리고 삼성화재에서 100억, 그리고 최근에 계속 이제 강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NC소프트의 경우가 90억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화학업종에 좀 많이 몰리는 모습이거든요. LG화학의 경우에 630억, 그리고 호남석유가 543억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업종에서 현대중공업이 363억의 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KB금융에서 298억 원, 그리고 OCI에서 290억 원 정도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이어서 매도 종목도 살펴봐 주시죠. 매도 종목은 이제 전차 군단이 지금 계속 난항을 겪고 있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가장 상위 종목으로 나왔습니다. 네. 기아차, 외국인의 경우 기아차가 이제 174억 원 정도의 가장 많은 매도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OCI에서 165억 원, 그리고 이제 LG전자에서 97억 원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제철과 포스코, 이제 철강 업종 최근에 이제 강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서도 각각 82억 원과 78억 원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의 경우에는 기아차, 현대차, 이제 대표적인 자동차 관련주죠. 694억 원, 그리고 300억 원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에서 225억 원, 그리고 한국타이어에서 210억, 그리고 삼성 SDI에서 153억이 나왔는데, 이제 보시면 이제 자동차와 이제 전기전자 업종에 지금 편중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전기, 전자 그리고 자동차 위주로 팔았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이상로 전문위원님 매매 동향 짚어주시죠. 네, 일단 코스닥 외국인 매매 상위 종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은 다음, 그리고 파트론, 그리고 컴투스, 일경산업개발 같은 종목들이 눈에 띄고요. 그리고 기관에서는 서울반도체, 한빛방송, 그리고 넥스콘테크, 태광 같은 종목들이 눈에 띄는데, 이 중에서 한번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는 일단은 기관의 순매수 1위를 차지했던 서울반도체입니다. 왜 이렇게 서울반도체를 많이 사냐고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서울반도체 일단 신제품이 나왔다는 소식이 있었죠. 일단 이 소식 자체가 일단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이것보다는 일단은 중국 모멘텀을 조금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LED를 주로 매출처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LED, 저가형 LED를 생산 개발하는데 그 부분 자체에서 중국 모멘텀이 조금씩 생기지 않나, 그렇게 시장을 조금 낙관적으로 좀 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경기 회복주들과 뭐 화학주라든지 정유주들과 이제 맞물리면서 그런 부분 자체가 서울반도체를 저점에서 좀 올리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 종목 중에 파트론을 들 수가 있는데, 일단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묘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만큼 일단은 갤럭시 S3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지금은 작용을 하면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시점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어제는 약간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병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살펴보셔야 되는 종목군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일단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도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도 종목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은 외국인 매도 종목 보시면 OCI 머티니얼즈라든지 아니면 셀트리온, 그리고 성강밴드 같은 종목들이 눈에 띄고요. 그리고
기관의 매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위메이드나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들 눈에 띄는데요. 이 중에서 뭐 말씀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YG 엔터테인먼트가 있겠죠. 제가 어제 분할 매수 차원에서 접근을 하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장 초반에 어느 정도는 좀 상승을 했다가 좀 장 후반에 좀 빠지는 모습 나타냈는데, 하지만 지금 이 격도 자체가 지금 벌어져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격도가 좁혀지는 한 어느 정도 다시금 상승 탄력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만큼 기관이나 외국인이 끌어올렸던 매물 자체가 상당합니다. 그런 매물 자체를 한 번에 다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가기는 사실상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어느 정도 지속적인 상승 모멘텀 있는 만큼 꾸준히 한번 지켜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로 전문위원님께 또 끝으로 삼성전자에 관해서 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이 일본 엘피다를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이로써 반도체 업체 2위로 부상하면서 삼성전자를 바짝 뒤쫓고 있는데, 삼성전자 주가에는 좀 괜찮을까요? 예, 그래서 뭐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 자체가 일단 삼성전자에 대해서 주가 자체에 좀 많이 빠졌는 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약간은 선반영이 좀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일단은 뭐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뭐 독과점까지는 아니고요. 그리고 50%를 넘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위 업체인 SK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는 게 또 좀 더 조금 그런 시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일단 삼성전자의 매출처를 한번 보시면 일단은 지금은 대부분 다 뭐 휴대용 스마트폰에 집중되어 있는 어느 정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영업이익을 한번 보시더라도요, 반도체 부분에서 1조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반도체 경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안 좋은 경기 자체가 좀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좋겠고,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 반도체에 대한 우려보다는요, 일단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2분기 실적이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단은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보시면 전체적인 부분을 다 합쳐서 나오게 되죠. 하지만 그 안에 사업적인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꼼꼼하게 실적을 살펴보시는 습관이 좀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죠.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메르스증권 김정훈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제장에서 이슈를 보였던 종목을 찾아보고 자세한 매매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과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예, 전일 시장에서 상당히 좀 낙폭이 과대했던 이러한 종목들을 위주로 좀 상승이 좀 보여졌었는데요. 네. 그중에서 이제 철강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제철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정유주에 대해서도 좀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단기적인, 앞으로 장기적인 그러한 시각적인 부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분명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기간에 지금 이미 한 10% 정도 이상 상승을 했고,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난다고 해도 그런 상승에 좀 제한이 있다는 이러한 부분으로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시각에서 좀 어떤 단기적인 접근, 트레이딩 전략으로 접근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해철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한 그러한 개념입니다. 앞으로의 어떤 시각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상당히 좀 좋을 전망이고요. 그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이 분기별 수익성이 좀 안정화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2분기 수익성이 상당히 좀 예상치보다 좋을 전망입니다. 그래서 주가를 좀 보시면 좀 바닥을 좀 잡아나가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3분기 실적도 좀 양호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긴 시각에서 보자면 긍정적인 시각을 좀 유지를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장기 평선 자체가 좀 하락 추세를 하고 있는 상태고,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또 어제도 좀 상승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 상승을 하게 되고 한다면 단기적인 상승에 의한 또 조정 구간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투자자들이라면 사실은 뭐 그 하루하루의 등락에 연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시각은 좀 유지를 하지만, 매매에 참여하시는 그런 투자자분들이라면 그런 단기적인 좀 매매를 하는 부분이 좀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은 지금 현재 PBR을 좀 봐도 0.7배 수준 상태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쪽으로도 상당히 좀 부담이 없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2014년도 내년 얘기죠. 좀 긴 얘기죠. 그 부분도 제3고로 증설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또 성장성도 있고, 긴 시각에서 보자면 그러한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긴 시각이라는 건 분명히 그 안에서의 어떤 리스크도 분명히 있는 거가 되겠죠. 원료 가격 인상이라든가 유로존의 어떤 위기 부분이 아직 근본적인 해결이 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대외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또 단기적인 어제 뭐 수급이나 이런 강한 유입이 됐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부분은 괜찮다. 단기적으로 한 9만 5천 원 정도 선까지 목표가를 가지고 어떤 트레이딩 하시는 부분으로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전반적으로 어제 좀 낙폭이 가대했던 종목들의 상승하는 종목들의 흐름들이 대부분 좀 그렇게 전개될 거라고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좀 낙폭이 컸던 현대제철 단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요?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살펴볼 종목은 코스닥의 종목인데 바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공식 출범이라는 7월 2일 날 출범이 됐죠. 관련해서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이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AP 시스템이라는 종목인데요. 충남 아산 이제 사업장 내에서 건설 중이죠. 지금 아직까지는 OLED 공장 세 번째 OLED 공장이죠. A3 라인. 이러한 부분이 이제 앞으로 장비 수주가 이제 바로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동사가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LCD 사업부하고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전자와 소니의 합작사인 SLCD 요 세 개 계열사가 이제 통합해서 설립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전 세계적인 어떤 최대 어떤 디스플레이 기업으로 좀 탄생이 된 거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임직원만 해도 거의 뭐 4만 명 정도가 되고 전 세계 한 7개 넘는 그런 생산 거점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번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식 출범이 되면서 그동안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가 운영해왔던 OLED 사업을 그대로 이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가 전 세계 OLED 시장의 거의 98% 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다. 독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거의 독점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그동안 이 OLED 사업에 장비를 좀 공급했던 이 AP 시스템이라는 종목도 상당히 좀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이미 이제 이러한 현역사들은 구두로 장비 수주를 좀 받고 제작에 좀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라든가 성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실적 모멘텀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차트를 좀 보시면 이평선이 좀 장기간 동안 이렇게 수렴이 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급적인 부분 외국인의 수급이 좀 지속이 되고 하면서 이평선 수렴된 이후에 정배열로 좀 전환되고 있는 이러한 초기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의 좀 모멘텀도 있고 그래서 이 종목을 좀 관심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를 말씀을 드리면 13,500원에서 저희 종가였던 13,8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2,5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전화 통화해봤습니다. 올해 상반기 인수합병 시장을 달궜던 하이마트 매각이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배타적 인수 협상자였던 MBK 파트너스가 하이마트 인수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오는 27일 우리금융지주 매각 예비 입찰을 앞두고 우리금융 민영화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M&A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우리금융 민영화 성공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업체 수수료 인하 실태를 중간 점검한 결과 대부분 연간 거래액 10억 원 미만 납품업체 수수료만 낮춰준 것으로 드러나 무늬만 인하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휴대폰 불통 시 받을 수 있는 보상 금액이 지금보다 2배 늘어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장애 발생 시 배상 청구의 편의성 제고와 배상 혜택 확대 등 손해배상 관련 이용 약관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전자랜드와 하이마트 등이 매물로 나오면서 국내 기업 인수합병 시장이 한층 달아오른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결과는 좋지가 않은데요. 국내 M&A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예, 전자랜드의 하이마트 매각이 일단 무산되면서 국내 기업 인수합병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유럽 위기와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내수시장이 위축이 예상보다 심각해지면서 전략적 투자자인 대기업들이 좀처럼 M&A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3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하이마트의 대주주 지분 매각이 무산됐습니다. 하이마트는 이날 MBK와 우선 협상 대상 기간이 2일 종료됐고 MBK 측이 다시 2주간의 배타적 우선 협상 계약 연장을 요청했지만
매각 대상 주주들이 이를 거부했다며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하이마트 인수 초반에는 롯데그룹과 신세계, SK네트워크스 등 국내 대기업들이 관심을 보이며 열기가 달아오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유로존 위기가 지속되면서 SK네트워크스가 신세계가 중도 포기했고 1조 5천억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롯데쇼핑도 예상보다 낮은 가격을 써내면서 소극적 자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에 앞서 전자랜드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던 신세계도 도중에 인수를 포기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SK그룹이 일본 엘피다 인수를 추진했지만 가격 때문에 결국 딜을 접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M&A 시장의 급냉은 유럽 위기와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이 큰데요. 불황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고 있어서 큰돈을 들여 인수를 해도 당장 시너지 효과를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내 시장이 위축되면서 웅진코웨이는 물론 동양생명, 한국항공우주산업, ING생명, 아태법인 매각 등 다른 M&A 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M&A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우리금융 민영화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이미 민영화가 중단된 바 있기 때문이죠. 우리금융 민영화가 성공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네요. 예, 지난해 우리금융 민영화가 실패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유효경쟁 입찰이 좀 무산됐기 때문인데요. MBK 파트너스와 보고펀드, 티스톤 등 4곳의 사모투자펀드가 관심을 보였지만 입찰에서의 유해 경쟁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정부는 우리금융의 매각점을 연기했고 지난 4월 3차 민영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민영화 역시 관건은 유효 경쟁이 성사 여부가 꼽히는데요. 글로벌 상황이 여의치 않고 인수합병 시장이 급속히 위축되자 사모펀드들도 몸을 움츠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인수 후보군도 제한적인데요. KB금융지주를 제외한 여타 지주회사들은 인수 전에 참가하기가 어렵고 사는 지주의 경우 기업 공개를 추진하면서 일단 후보에서 멀어진 상태입니다. 이번 매각에서도 지난해 2차 매각에서 관심을 보였던 MBK 파트너스와 보고펀드, 티스톤 등의 PEF가 참여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하지만 자금 동원이 계획대로 이루어질지 등으로 PEF의 참여를 놓고도 해석은 분분한 상황입니다. 이는 경기 불황으로 M&A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각이 바뀌고 있다는 뜻으로 M&A를 위해 재무적 투자자나 전략적 투자를 끌어들이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대형 유통회사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판매 수수료를 낮추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실상 그렇지 못하다라는 소식입니다.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예, 지난해 중소기업들의 판매 수수료를 낮추겠다고 약속했던 대형 유통업체들이 실제로는 소액 거래 업체들 중시로만 수수료를 낮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는 백화점, 대형마트, TV 홈쇼핑 등 11개 대형 유통업체를 점검한 결과 판매 수수료 인하 혜택이 거래 규모가 작은 납품업체에 집중되고 있다고 3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 신세계, 현대 등 백화점 빅3는 지난해 공정위와 합의한 대로 1,054개 납품업체 수수료를 내렸는데요. 하지만 86%가 연간 거래액 10억 미만이었고 1억 원 미만도 16%에 달했습니다. 백화점 전체 수수료 인하 규모도 연간 185억 6천만 원으로 업체당 평균 수수료 인하 금액은 1,760만 원 정도에 그쳤습니다. 대형마트나 TV 홈쇼핑도 백화점과 비슷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렸는데요. 대부분 거래 규모가 작은 업체들에게 혜택이 집중된 것으로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의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은 업체 가운데 연간 거래액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업체는 94%에 달했습니다. TV 홈쇼핑 역시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본 업체의 97%가 거래액 10억 원을 넘지 못했습니다. 유통업체들은 또 정상가 판매 상품에 한해서만 수수료를 인하하고 할인 행사 시에는 수수료를 인하하지 않거나 인하하더라도 합의 인하폭보다 적게 인하하는 등의 편법도 도용했는데요.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보다 실제적인 판매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한편 판매 수수료 인하를 다른 비용 부담으로 전가하는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제할 방침입니다.
네, 휴대전화 이제 생활 필수품이 됐는데요. 사용이 많다 보니 갑자기 불통돼서 답답한 상황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소비자 보호 차원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죠. 예, 휴대폰 불통 시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 금액이 앞으로 2배 정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업계와 협의를 통해 이용약관을 통신 서비스 장애 시 손해배상 수준을 높이는 내용으로 이달 중순까지 고치고 이달 말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 서비스 업체의 잘못으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배상 금액이 기본료와 부가 사용료의 3배에서 6배로 크게 증가하는데요. 또 배상 청구 신청 방법도 서명과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등으로 다양화됩니다. 장애 시간 기산 지점도 이용자가 통신사에 신고한 시점에서 실제 장애가 발생한 시점으로 바뀝니다. 장애 배상 최소 누적 기준 시간도 1개월 누적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1개월 누적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로 단축됩니다. 이동통신업계는 이달 말부터 약관이 바뀌어 시행되고 초고속 인터넷 분야는 3, 4기 중 이용 약관이 개설된 예정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슈앤 이슈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